는 그런 경향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보고서 20대가 또 다시 20대 남성들이 또 다시 보수화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구나, 이런 차원의 접근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어쨌든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곳에서 특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여론을 이제 흔드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 그런 것들도 있어요. 한 예시로 한 유튜버가 했었던 일인데 특정 커뮤니티에 20대들이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인기글 1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동일한 IP로 올라온 글들을 삭제하겠습니다라고 관리자가 얘기를 하니까 10개 중에 7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이 여론, 이것들이 우리가 뭐 이를테면 10,000명이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진 여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10,000명이 아니라 100명이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그것들이 과대하게 확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고민들, 단순히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글을 쓴다, 민주진영에 대한 뭐 옹호글을 쓴다, 이런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서 지금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여론들이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들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우리가 뭐 걱정을 하고 많이 지금 계속해서 기사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또 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정긍긍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연장선으로 해서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올라온 글들이 있으면 그거를 기자들이 글을 퍼가서 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기사로 또 확산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정 세대의 내 집단에서만 이 확산이 됐었던 여론들이 전 세대로 확산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또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좀 복합적인 문제들을 좀 면밀하게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논의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지금 뭐 이 20대 남성들에 대한 뭐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단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해석이 돼야만. 근데 아직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보수화가 됐다느니 어떻게 됐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들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기상조다. 우리 오연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흐름들, 그러니까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조사 결과 나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님에 대한 그 신뢰도 점수가 2030 표심에서 좀 낮게 나온 것은 이제 대통령님께서 아무래도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악의적인 프레임에 노출되어 왔고, 그것이 특히나 2030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SNS에서 밈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그게 2030 세대의 전체적인 인식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30 남성이 특히나 더 이제 대통령님께 박한 점수를 주는 까닭은 사실 대통령님께 큰 귀책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전 민주당 정부, 이전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성 친화적인 정책, 여성 친화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을 보고 조금 불만이 그동안 충족해왔던 것을 표출한 결과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임지웅 사무처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사실 2030 세대, 그리고 특히 2030 세대 남성이 극우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전 사실 그 극우 세력이 과연 그렇게까지 지대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사실 최근에 카이스트에서도 극우 동아리가 인준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가입자가 그 동아리를 만든 본인을 제외하고 0명이어서 인준을 실패했거든요. 그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였는데 그것을 보면은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듯이 2030 세대가 극우화 됐느냐, 그것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좀 더 보수화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용태 신부님하고 인터뷰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밀밭에 보면은 뭐 잡초도 있고 밀과 이제 가라지가 있는데 봤을 때 그걸 딱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뽑아내고 이러면 밀도 같이 뽑힐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밀을 많이 심어서 밀을 빽빽하게 해서 밀밭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가라지가 설 땅도 없을 것이고 네. 오히려 밀도 많이 잘 자라서 나중에 수확할 때 그때 가라지를 빼내도 될 것이고 뽑아도 될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던데 이걸 가라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뭐 극우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주눅 들거나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뭐 여성 친화적인 정책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남성 친화적인 정책은 뭐냐? 남성들이 소외감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좀 들여다보고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메시지적으로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서 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종윤님이 공감합니다. 리박스쿨 같은 세력들이 민주당 정치인과 진보의 모든 것을 악마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과 함께 슈퍼챗도 주셨는데 그래요.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도 많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받아봤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조금 두 분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심각하다. 당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의 말씀하신 부분의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게 지금의 60, 70대와 20, 30대의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것 같이 잡히면서도 상당 부분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60, 70대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생각이 굳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NS나 미디어에 대한 노출에 가장 취약 내지는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짜 뉴스 같은 것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리박스쿨 같은 거에서도 드러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편향된 종편 언론사 네.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젖어드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극우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지난번에 당 확대 간부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위기일지도 모르는 그 위기에 반드시 우리가 용기 있게 직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의 소위 말하는 4050 세대는 압도적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올바른 정치적인 신념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고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4050 세대가 될 때에 우리 세대는 민주당의 가장 큰 비토를 놓는 세력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민주당의 당장 다음 대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100년 전 다음 민주당을 바라보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20년, 30년, 100년 뒤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피부에 닿는 어떤 정책 그리고 이 가짜 뉴스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 사이버 내란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엄정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봐야 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뭐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성평등 가족부가 남성 차별 사례 찾는다, 역차별 본격 대응한다 이런 지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네요. 이번 달부터 남성 청년들과 원민경 장관이 소통을 한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지시를 특별히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평등 가족부가 남성 차별 사례를 찾아서 이것도 해결하는 그런 일을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정책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박스쿨 얘기했지만 리박스쿨 대표가 뭐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한덕수도 그렇고 리박스쿨 대표도 손유수 대표도 그렇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얘기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2030 얘기를 했는데 요즘 또 핫한 얘기가 바로 영포티 아니겠습니까? 영포티. 영포티. 그쵸. 영포티 어느 순간 많이 또 회자가 되고 AI로 만든 이미지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이 최근 청년 세대 유행을 뒤쫓는 40대를 비꼬아서 영포티라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영포티 논쟁까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짤을 한번 띄워드렸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지금 돌아다닌다는 겁니까?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처장님. 네, 이 코리아 영포티라고 하는 개념의 시작이 원래는 영포티 2015년에 시작된 단어예요. 예. 2015년에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나왔었던 단어인데
지금의 40대가 이전의 40대하고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80년대 40대하고 지금의 40대하고는.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40대들이 또 외모도 가꾸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젊어 보이게 된 건데 그리고 여가 시간도 늘어나고 이제 뭐 소비 여력도 커지면서 이제 기업들이 소비재 기업들이 네. 40대 특히 40대 남성의 소비 트렌드를 좀 주목하게 된 거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영포티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은 마케팅 용어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24년 총선 때부터인데요. 그동안 커뮤니티 내에서 586 세대에 대한 비난 조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586 세대는 꿀만 빨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로 옮겨와서 영포티라는 단어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4050 세대를 조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작점이 된 뉴스 기사가 2024년 3월 24일에 조선일보 네.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프레이밍을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마케팅 용어였던 영포티가 정치적 용어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25년 그렇게 총선 때가 됐는데 총선 때 결국에는 보수 진영이 대패를 하게 됐죠. 2030 세대와 2030 여성 세대와 4050 세대가 더 강하게 연대를 하게 되면서 총선이 보수 진영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25년 9월 18일 파이낸셜 뉴스라는 언론사에서 이 제목의 기사를 올립니다. 아이폰 17에 무슨 일이 영포티 아재폰에 추가된 타이틀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뉴스 제목에 뜨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값을 못하고 아직도 자신이 젊고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더하기 네. 이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하는 마케팅적 조롱 더하기 정치적 조롱이 결합된 문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대중들에게 40대 특히 40대 남성을 조롱하는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40대로서 네. 좀 글쎄요. 이 논란 자체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어떤 또 세대 갈라치기 전략으로 좀 쓰이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네. 2030, 네. 2030과 뭐 60대, 70대를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네. 40, 50대를 또 고립시키는 전략 차원에서 영포티, 그러니까 40대를 희화화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깔아뭉개는 그런 쪽으로 가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코리아 영포티 스타터 팩이라고 하는 이 짤에 다른 것들도 뭐 중요합니다. 뭐 클리앙 본다, 뭐 나름 깨어 있는 사람, 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한데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깨어 있는 수인남, 여성인권 남패미, 그리고 이제 노제팬이지만 못 참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인 건데. 네.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40대 남성들은 촌스럽고 그리고 여성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자를 이런 표현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방송용 네. 용어만 쓰셔야 됩니다. 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뭐죠? 수인남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자꾸 이제 그런 단어들만 떠올리는데 밝힌다. 여성을 밝힌다. 네, 뭐 이런, 이런 표현. 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만드느냐? 2030 여성 세대와 4050 세대가 완전히 결합을 한 상태란 말이죠. 윤석열의 내란을 지나면서 더욱 끈끈하게 이체 혁명, 응원봉인데 혁명. 2030 여성 세대가 4050 세대 특히 그 세대 남성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연대를 해체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프레이밍에 작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갈라치기로 보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내란과 대선을 거치면서 2030 여성들 뭐 덕후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했었던 2030 여성들이 그런 글들을 올렸어요. 4050 세대에 오래오래 살아서 민주당 투표해줘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한 연대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포티라는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2030 민주진영 내에 특히 2030 여성 세대와 4050 세대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2030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세대와 그리고 4050 주로 이제 딴지나 클리앙을 소비하고 계시는 그런 주류 지지층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지난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영포티라고 하는 어쨌든 감정 싸움의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완전히 연대체들을 끊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포티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이 젠더 갈등은 이제 트렌드가 끝난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세대 갈등, 특히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갈라치는 지금 이 트렌드를 좀 우리가 주목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 대변인, 네. 이 영포티 논란 이거 좀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네. 20대도 여성으로서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도 사무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030 여성과 4050의 그 강력한 그 연대체를 해체하려는 그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준석이 그 윤석열이 출마했던 그때 당시에 대선에서 주창했던 그 세대포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영포티라는 밈적인 놀이에 저희가 동조를 할 게 아니라 네. 명확하게 좀 차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렇게 돈업은 특정 세대에 대한 조롱 같은 것들은 좀 중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봉건호 위원장. 일단 저는 뭐 하신 말씀 중에 이 뭐 프레이밍을 통해서 이제 세대 간의 결합을 해체하려고 한다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흥미로웠고 근데 저는 이게 세대 갈등적인 요소가 굉장히 만연해지고 있다는 거에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면서도 좀 어쩔 수 없는 지점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가 절대 아니라 이제 2030 세대와 40대 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이라던가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사수와 부사수 같은 관계로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갈등도 많을 수밖에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많을 수도 있고 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아니 뭐 정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이제 50대, 60대, 사실 40대라고 하면 저희의 부모 세대가 되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있고, 네. 50대, 60대처럼 이제 부모 세대로서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어찌 보면 접점이 없는, 갈등만 유발될 수밖에 없는 양세대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갈라치기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갈등이 있거나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세대 갈등적인 요소들보다는 보다 세대 포용적인 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포티 결국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포티 논란, 좀 정리를 좀 해봤고, 지금 보니까 한강버스 지금 취항을 해서 제대로 운행이 안 돼 있죠. 정식 운행 열흘 만에 승객 없는 운항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한강버스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다. 뭐 이걸 또 서울시에서 자료를 냈네요. 보니까 만족한다는 답변, 이게 20대 만족도가 91.7% 가장 높았다. 30대가 86.4% 뒤였다. 그래서 뭐 2030 취향을 저격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한강버스 서울 시민, 다들 서울 지금 살고 계시니까. 네, 전 서울 시민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봉건우 위원장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말 바꾸기를 했죠. 솔직히 말해서 출퇴근에도 용이할 수 있을 만한 교통혁명을 이뤄내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차가 막히니까 도로에. 네, 또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데만 1시간, 타고 가는데도 얼마, 내려가지고 또 얼마, 이게 걸리니까는 사실 좀 지옥철 타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라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걸 약 교묘하게 틀어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관광용으로 어떤지,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로 좀 포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송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패널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저는 확인을 한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역정 사업으로 돈을 투자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 실용성이나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보니까는 교묘하게 이제 관광용으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용으로 차라리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기억 다들 하셔야 됩니다. 관광용이 좋다고 한다면 관광용으로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들의 첫 계획은 교통혁명으로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였다. 이제 와서 말 바꾸기 하는 거다. 이걸 좋다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명확히 아셔야 된다. 분명히 교통용이었고 그에 맞춰서 돈을 투자한 건데 큰 틀이 뚝 떨어져 간 거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 사용이 합리적이었는지도 봐야 되고 이를 예산, 확실하게 우리 혈세 집행됐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건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렇네요.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신 분들께서는 가면서 한강 경치를 보니까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고 2030도 뭐 당연히 좋을 수 있는데 과연 그 버스가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과연 얼마나 세금이 우리 세금 잘 쓰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 아니 지금 따져봐야 된다. 뉴스 기사를 지금 찾아보니까 비교적 보수적인 언론사들 중심으로 한강 보며 커피 마시고 감상 연휴 한강버스 매출 급증 라면 LP 치맥이 인파 몰린다. 그러니까 요건데 선착장이 선착장 근처에 몰린다. 이건데 기본적으로 선착장이 좋은 거네요. 보니까 몰랐네. 선착장이 좋은 거고 기본적으로 교통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시작을 했으면서 이제 결국 이런 쪽으로 언론 플레이를 교묘하게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버스를 들어요. 만들었는데 버스는 운행을 안 하고 그쵸.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렇네. 거기가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낸다. 여기서 무슨 관광대박 한강버스를 누가 죽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성수동 하플 가려고 한강버스 탄다. 성수동 하플 보내려고 한강버스를 처음에 만든 게 아니고요. 성수동 하플만 보낼 거면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지 않았어도 될 수도 있죠. 그렇네요. 네.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걸 대중교통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수상 택시 이것도 하다가 안 됐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는 한강버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졸속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이 사과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운항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제 얘기는 아닌데 이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한강버스가 이명박 대통령이 한강버스가 뭐 잘 될 거다. 2, 3년은 어려울 거다. 한강버스 없는 서울을 상상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웃긴 댓글을 봤는데 한강의 범죄자들이 다 모였다. 그런 로봇 물고기부터 강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에 한강버스와 한강 택시까지 이런 글들을 봤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버스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풀려나서 뭐 조사는 계속 받게 되겠지만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돼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추석 연휴 동안 그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사실 보수 여전사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변인? 저는 일단 이 보수의 여전사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도 너무 불쾌하게 느껴져요. 불쾌하다. 애초에 이진숙 씨가 여전사로 치부될 정도면 한국 보수가 얼마나 괴멸 위기에 처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애초에 보수라는 타이틀 자체도 엄청나게 올려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보수예요, 극우지. 이것부터가 올려치기, 2배 올려치기 한 타이틀이에요. 저는 사실 너무 과분한 닉네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이게 무슨 열사처럼 당당하게 활보하고 계시는데 사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정을 했어요. 맞다고, 적법하다고. 근데 뭐 체포 자체가 아주 불법적이고 부정의한 것인 양 떠들고 다니는 게 사실 너무 뻔뻔하다. 어떻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규탄하고 싶습니다. 규탄하고 싶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로 사 먹었던 빵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유비, 주유비도 있고 여러 어디 썼는지 다 이제 드러난 상황이고 상품권 샀던 이런 것들도 드러났고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이제 위반 혐의 이게 좀 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오라고 서면으로 보내고 연락하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오면 어떡합니까? 체포 안 합니까? 보수의 여전사는 체포하면 안 돼요? 그건 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경찰이 법 집행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저는 참 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건국전쟁 2 말씀도 하셨지만은 장애투쟁 아니면 뭐 이 국감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 또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뭐 69박 70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양지웅 사무처장은 임지웅 사무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네. 대여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정권 네.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뭐 누가 하나 삭발을 안 하나 생각밖에 들지는 않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황교안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황교안 당시 당 대표가 네. 삭발도 하고 뭐 그런 결기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 그런 결기들이 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기가 부족하다. 네, 좀 이거는 당 대표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여 투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좀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포용해 나가는 그런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힘의 한 보좌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었던 얘기가 장동혁 당대표는 워낙에 이제 그 구구 기독교인이라 스님들을 또 만날 거 아닙니까? 스님들 앞에서 합장도 못 한다. 스님들 앞에서 합장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국민의힘 내에서의 장동혁에 대한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여러 가지 명분들이 좀 그분들 내에서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여투쟁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여투쟁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리더십들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은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다선 의원들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뭐 이제 초선인가 재선인가요? 그렇죠? 1.5선입니다. 네, 1.5선이죠. 예. 1.5선 해병학리가 뭐 해봤자 뭐하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돈다고 합니다. 네. 네. 출처는 국민의힘 보좌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취재를 하셨네요. 네. 나오고 있다. 다음에도 또 네. 취재 기대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2030 추석민심, MG 추석민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또 우리 젊은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또 들으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게 되는데 세 분 저희가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네.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봉건우 위원장.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고요. 네.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자주 많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저도 간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오늘 방송도 열심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닌가요? 어필을 계속 하시네요. 제작진과 네. 상의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